자, 2교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사 시험에 이제 실기 시험처럼 뭐 단답형 어떤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고요. 2, 3, 4교시는 이제 그 단답형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제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푼다는 게 뭐냐면 시작과 끝이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야 돼요. 쥐어 왔다가 여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거를 기계가 채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채점하기 때문에 읽다가 아니 뭐 A, B, C를 쭉 훑어줘야지 A 나왔다가 F 나왔다가 C 나왔다가 이러면 도대체 뭘 얘기하자 하는 거냐. 그래서 2, 3, 4교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어려워도 답 쓰는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2, 3, 4교시 때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 뭐냐면 원래 글재주 있으신 분 있죠. 글을 잘 쓰시는 분들. 그분들은 조금 유리한 점이 있어요. 표현력이 많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그 한글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보는 사람 입장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답안 작성할 때 합격하려고 쓰잖아요. 근데 답안 작성하는 거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쓰긴 쓰지만 채점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작성자 입장이 아니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 표현도 조금 쉽게 해야 되고 뭐 표도 넣어라, 그림도 그려라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보는 사람 편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 2교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첫 번째가 이제 그 재해 코스트 산정 방법인데 이거는 117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정관장 117회 때. 그래서 그 하이니와 시몬즈 두 사람이 재해 코스트 산정 방식에 관련된 이론을 정립했는데 우선 하이니는 1962년도에 이거를 이제 그 이론을 낸다는 거죠. 아, 재해는 들어가는 비용이 간접과 직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직접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이지만 간접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돈이다. 그런데 그 크기가 간접 코스트는 직접 코스트의 4배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재해가 발생돼서 들어가는 손실 비용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의 5배에 해당되는 게 실제 재해 손실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니 방식을 많이 선택한다고 하고 있어요. 자, 하이니가 얘기하는 간접 코스트는 산업재, 산재보험 이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요양 보상비, 급여 제한 보상비 등등이 있고 또 인적 손실로 봤을 때는 뭐 재해자 타고난 사람이 시간 손실됐겠죠. 근로 시간 손실됐죠. 어떠한 그 의욕도 떨어지죠. 대체자도 넣어야지, 사람 또 교육시켜야지 이런 등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물적 생산 손실, 기타 손실 딱 보시면 생산 정지 혹은 생산 감소량으로 해서 어떤 제조업 같은 경우는 판매이익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뭐 조사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수습 관련돼 갖고 또 출장 나가면 여비 들어가야죠. 접대도 해야지. 뭐 전화도 써야지. 뭐 차량도 써야지. 그게 다 비용이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재해가 발생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시몬즈는 그 3년 후에 1965년도에 하이니가 얘기하는 건 조금 뭔가 좀 통계적으로 안 맞는다. 그래서 이거를 재해 코스트를 보험 코스트하고 비보험 코스트로 이제 한 거죠. 보험 코스트는 보험 범위에서 지불된 내용. 어떻게 보면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이에요. 하이니가 얘기하는 직접 코스트. 자, 비보험 코스트는 휴업 상해 건수, 어떠한 통원에 대한 상해 건수 등등을 해서 이거에 대한 A, B, C라서 통계 데이터를 넣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인리가 얘기했던 걸 조금 뭔가 보완해서 시몬지가 그 3년 후에 이제 재비용에 관련된 걸 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그 하인리 방식을 많이 선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료전지. 연료전지에 대해서 보시면 요 문제를 잘 보시면 자, 연료전지 특징이 뭐냐? 설비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종류가 뭐냐? 3개 물어봤어요. 큰 그 항으로 큰 항. 그러면 가급적이면 물어보는 순서대로 답을 써줘야 돼요. 내가 A, B, C를 물어봤는데 C, B, A로 대답하면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채점자가 봤을 때는 아니 A, B를 물어봤으면 A, B, C로 좀 해주면 되지 뭐 또 그 C, B, A로 해갖고 좀 헷갈리게 하냐 이렇게 그 뭔가 우리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연료전지 특징은 뭐겠어요?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에 대한 효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효율이 높고 하다 보니까 난방 온수로 할 수 있게끔 열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제 당연히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연료전지의 원리는 수소와 산소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 개념보단 뭐 연료전지 발전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용어를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시스템 구성도는 우선 연료, 천연가스나 남사, 메탄올 같은 어떤 그 연료를 갖고 계질, 어떠한 성질을 바꿔요. 이 계질기에서는 이제 수소가 발생돼요. 수소. 이 발생된 수소가 연료전지 스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공기에 산소가 이제 연료전지 들어가죠. 즉 산소와 수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게 되면 연료전지에서 발전한다는 거죠. 그 나온 전기가 DC이기 때문에 DC를 우리가 상용 전원인 AC로 바꾸기 위한 전력 변환기, 즉 인버터 같은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계질기하고 스택에서는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열을 갖고 온수나 난방으로 한다. 결국 뭐냐면 합해서 열 병합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효율이 전체적으로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질기는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갖고 있고요. 스택에서는 뭐냐면 원하는 출력만큼 직렬로 쌓아 올린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C에 대한 거를 AC로 변화하기 위한 전력 변환기, 그리고 주변 보조기기라고 해서 연료, 공기, 열회수, 펌프 등등을 포함한 어떠한 이런 부대 시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료전지에 대한 종류. 연료전지에 대한 종류는 이거는 지금 이 순서가 그 연료전기를 처음 개발해서 사용할 때부터 발전 단계로 쭉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 AFC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이 알칼리인데 이거는 과거에 아폴로 11호 있죠. 달 올라갔던 우주선. 거기서 최초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연료전지를. 네. 그리고 이제 인산형, 지금은 그 고분자 전해질형까지 진척이 되어 있고요. 이 표를 사실은 제가 처음 공부할 땐 이 표를 다 외웠어요, 그냥. 근데 이 표를 외워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물어보는 연료전지 종류는 사실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을 다는 몰라도 그래도 발전 단계에 어떠한 종류가 있고 특히 또 어떠한 전해질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용도가 뭔지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은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료전지의 특징은 90회 이전에 이제 출자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었는데 계속 나왔던 게 뭐였냐면 태양광 발전 기준으로 좀 나왔었어요. 태양광 발전.
이제 연료전지가 시험에 출제된 거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없었는데 갑자기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다음은 누전 경보기. 누전 차단기하고 형제 관계가 갖고 있는 게 누전 경보기죠. 차단시키면 차단기고 경보 올리면 경보기예요. 우리가 수반전 설비 쪽 보시면 뭐 ELD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누전 경보기는 누전 경보기가 있고 누전 화재 경보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누전 경보기는 화재 안전 기준 NFSC 205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물어본 거고요. 누전 화재 경보기는 내선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치 대상은 계약 전류용량 100A를 초과하는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 왜냐하면 이거 화재 안전 기준 내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치 기준은 60A 초과하는 경우는 1급, 60A 이하에서는 1급 혹은 2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각각에 대한 뭐 변류기, 그 수신부. 자, 그런데 누전 화재 경보기는 내선 규정에 나와 있는 건 내용이 어떻게 하냐면 그 내선 규정에 나와 있는 누전 화재 경보기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연면적 기준으로 좀 분류가 돼요. 지금은 이게 전류 용량이지만 누전 화재 경보기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실 때 문제를 잘 읽어달라는 게 뭐냐면 누전 화재 경보기를 물어봤다 그러면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전 경보기이기 때문에 NFSC 205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음향장치 당연히 타 기기와 음색이 구분될 수 있게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원도 전용 회로로 구성을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누전 경보기에 대한 구성은 수신기를 두고 각각의 변류기로부터 이제 누전 여부를 찾는 거죠. 영상 변류기 찾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 수신기로부터 접수된 걸 이상이 있다면 음향장치에서 뭐 경보를 하거나 아니면 혹시 차단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차단 기구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전 경보기 동작 원리는 누전 차단기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제 단상과 삼상이 있는데 단상과 삼상을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단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상 괜히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어요. 단상만 갖고도 누전 차단기나 누전 경보기 충분히 어플할 수 있습니다. 자, 누전 경보기는 일단 누전 전류, 즉 그 영상 전류를 검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는 폐회로니까 들어가면 돌아 나가야 되잖아요. 들어오고 돌아 나가야 되는데 일부가 지락이 되면서 들어온 전류가 나가는 전류하고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렇게 2차 측에 되돌아오는 전류가 1차 전류에서 지락 전류가 빠진 만큼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장이 형성되잖아요. 자속이 만들어질 거고 이 자속으로 인해서 전압이 유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전압, 이 유기된 전압 갖고 우리가 부저, 경보기를 할 거냐, 음향장치로 해서 누전 경보기를 할 거냐, 아니면 얘를 음향장치도 아닌 차단기에 트립 코일로 보낼 거냐, 그러면 그게 누전 차단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전 경보기의 작동 성능 기준 보면 전류와 전압 특성이 있는데 전류 특성 보시면 공칭 동작 전류치 50%에서 30초 이내에 동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압 특성 봤을 때도 전격 전압의 80에서 100% 변화 시에 공칭 동작 전류의 70%에서 30초 이내에 동작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런 그 동작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물류창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이거를 이슈를 삼았죠. 물류 창고에 대한 거. 그때 모 지역에서 모 회사에 이제 화재가 났죠. 완전 전소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그 전소를 낸 상태에서 전기 안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때 이제 사실은 조금 빗나갔지만 첫 번째 본 건 뭐냐면 콘센트에서 막 아크가 발생돼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CCTV에. 그러면 저게 뭐야? 아크 차단기에 대한 중요성이 나오지 않을까? 자, 또 하나 뭐냐면 전기 점화원이 됐으니까 야, 이거는 전기 화재로 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바꾸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고가 발생되면 전기 안전 분야하고 어떻게 매칭을 할 거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사회적 이슈로 갖고 시험 문제 출제되거나 아니면 면접 때 물어보거든요, 그 얘기를.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 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 이슈가 된 사고가 있다 그러면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물어본 거 뭐냐면, 자, 물류 창고에서 어떤 화재를 대비해서 난 거예요, 사실은요. 자, 배선, 이동 전선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는 규칙에도 정하는 내용을 뭐냐. 전기 사고는 뭐가 있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전 혹은 화재밖에 없습니다. 그게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까 예방을 하고자 하는 거죠, 사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는 규칙 2절에 보시면요. 313조 배선 등의 저런 피복이 내어있습니다. 자,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뭐 이렇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라. 아니면 적절한 접속 기구를 사용하라. 또 314조에 보시면 습윤한 장소의 이동 전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지장을 주지 않게끔 해라. 통로 바닥 등의 전선 등 사용해서 315조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차량 같은 것들이 통과할 때 피복에 대한 손상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라는 거죠. 꼽음 점속기, 우리가 얘기한 뭐 콘센트 이런 같은 거, 이동용 콘센트 같은 경우. 그래서 습윤한 장소에 사용되는 고분 점속기는 방수용을 사용해 주라는 거죠. 그 이동 및 휴대 장비에 대한 정기 작업 317조에 보면 이동 중에나 휴대 장비 등을 사용할 작업에서는 나음을 해라. 근로자 충전부 닿지 않게 해줘라. 그리고 도전성 사다리 사용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절이잖아요. 이 2절이 뭐냐면 바로 배선 및 이동 정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큰 카테고리 그 내용 안에 이렇게 지금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이라는 규칙도 저희 수업 중에 자주 나오는데 여기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거는 극히 일부예요. 그게 앞에가 3으로 나가는 조항들. 이 조항들이 바로 이제 전기 안전 쪽에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규칙에 대한 내용을 전체를 다 보시는 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필해 시스템. 필해 시스템의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급, 부품 및 접속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필해 장치가 보면 건축물을 보호하는 게 있고 그리고 변압기를 보호하는 게 있고 또 변압기 보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낙뢰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필해기가 있고 그리고 개폐서지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SA가 있고 그리고 저압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SPD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건축물을 보호하는 필요 시스템이에요. 건축물을 보호하는 거. 수레부, 낙뢰를 받은 걸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인하도선 내보내. 그리고 대지로 방류해야 되니까 접지기 필요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부품이나 접촉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자가용 전기 설비 기준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판단 기준을 사용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보호하는 피레기 있잖아요. 피레침. 그 접지를 하죠. 하는데 접지 저항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15옴 이하라고 대답을 해요. 거의 대부분. 그럼 몇 종 접지해야 됩니까? 1종 접지를 한다고 거의 대답을 해요. 건축물을 보호하는 필요 설비를. 근데 KC가 생기기 전에까지는, 판단 기준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 어도 법령에도 건축물을 보호하는 필요 설비에 대한 접지 저항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일종, 15옴 이 얘기는 필요기, 전력선으로 타고 들어오는 낙뢰를 방류하기 위한 필요기, LA를 얘기하는 거지,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필요 설비에 관련된 기준이 없어요. 전기 관련된 법령에는. 다 건축법 시행령 쪽에 일부 나와 있어요. 어떤 건축물은 어떻게 하고 어떤 전선에 굵기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KC가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서 150, KC 150에 나와 있는 접지 시스템이 바로 건축물을 보호한 접지 시스템이에요. 필요 시스템.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한국전기설비규정 150 필요 시스템 설치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 필요 시스템에 대한 적용 범위 구성이 있어요. 이 내용을 그전에 좀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건축물 높이가 20m 이상일 경우에는 필요 설비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법령에서는. 근데 KC가 되면서 전기, 전자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그 중에 이제 20m 이상. 그러니까 이 내용이 건축법적에는 없었죠. 근데 KC가 되면서 그 내용을 넣은 거예요. 결국 뭐냐면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 시스템도 이제는 전기 분야에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외부 필요 시스템 구성을 보면, 자, 수레보 시스템이 있어요. 일단 수레보 어떻게 할 거냐, 돌침 할 거냐, 수평 도치 할 거냐, 아니 메쉬로 할 거냐, 뭐 광역 필침 할 거냐, 이런 내용. 자, 수레보 시스템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뭐 측경례가 필요한 부분, 뭐 60m 초과하는 부분은 뭐 측경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인하도선 시스템. 자, 수레보 시스템과 접지 시스템을 전기로 연결하는데 배치 방법과, 그리고 이제 인하도선의 자연적 구성 부재 사용하는 거 있죠. 철골이나 주철근을 사용하는 게 이제 전기 저항이 0.25옴 이하면 인하도선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접지극 시스템. 이거는 뇌전류를 대지로 방류시키기 위한 접지극 시스템입니다. 자, 시스템 배치가 있고, 그리고 접지극 시설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자, 부품 및 접속에서 여기 사용되고 있는 부품은 뭐 62305-3 등등에 나와 있는 재료를 살 수 있다 등등 쭉 내용이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 시험 문제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KC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KC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뭐 내부 필요 시스템은 전기, 전자 설비 보호하기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의 등전입 본등 어떻게 하라 했고, 또 금속재 설비의 등전입 본등 어떻게 하라 했고, 이렇게 내용이 쭉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보세요.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급, 부품 및 접속. 출제자가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이 출제자는 뭘 보고 낸 거냐? 어떤 특정한 도서를 보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KC 150항을 보고 낸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KC 내용을 그냥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게 순서 그대로예요. 수레보시, 인하도선, 접지급, 부품 및 접속. 여기까지 이걸 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지금 KC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더라는 거죠. 또 이제 부담스럽게 이제 또 나온 게 있어요. 자, 아예 이제 노골적으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해라. 뭐 직렬군 최대 개방전압 DC 750V 초과 1500V 이하인 장소의 울타리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시설 기준, 과전류, 지락 보호장치, 계층 장치에 대한 시설. 이 얘기를 이제 자,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나와 있으니 이게 내용이 뭐냐? 자, 이 기준은 한국 전기 설비 규정 KC 520에 나옵니다. 520에 그 밑에 521.1에 보시면 그냥 똑같아요. 그거 그대로 보고 낸 거예요, 그냥. 자, 750V 초과 1500V 이하인 장소에 울타리 안전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울타리 등 담 등을 설치해라. 자, 두 번째 522.2.1에 보면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시설 해놓고 태양전지에 대한 모듈은 다음과 같이 시설해라. 그래서 이제 모듈은 자중, 적설, 풍압 등등에 대해서 탈락하지 않도록 지지물에 의해 견고하게 설치할 것. 잠깐 일부만 나와 있지만 나머지 내용은 쭉 그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22.2.2에 보면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한 시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듈 시설 기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터는 실내 실외용을 구분해서 해라. 5개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수 등급 IP, 보호 등급 IP X4 이상일 것. 자,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 522.2.3에 보면 이 구조물은 그 자중, 적자중 등등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일 것이고, 그리고 부식에 관련돼서는 또한 용융 아연 또는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에 대한 이거로 도금된 형광을 쓰든지 아니면 스테인리스 스틸 이거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전류 및 지락 보호장치, 계측장치 시설 해서 이거는 이제 그 밑에 두 개가 있어요. 522.3.2는 과전류 및 지락 보호장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락이나 혹은 단락절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전류 차단기 혹은 기타 기구를 시설해라. 522.3.6에 보시면 계측장치, 전압, 전류, 전압과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KC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2교시의 그 6개 문제에서 내용을 본 겁니다. 근데 이제 2교시에 보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코스트 산정하는 방식하고 연료전지에 관련된 거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누전 경보기 요 3개 문제가 접근이 쉬웠어요. 나머지 3개는 KC를 잘 보지 않는 이상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2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점만을 맞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6개 중에 3개 정도가 기본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건 전체적인 해당되는 그 교시에 대한 시험 문제의 수준은 뭐 보통 정도다.
이렇게 내용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